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을 열고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깊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올해 72, 이름은 윤재호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던 어느 늦가을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단 한 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 앉아 옛날 LP판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늦가을의 고요한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잔잔히 내리고 가로등 불빛은 빗방울에 부딪혀 은빛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제 마음도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낮지만 묘하게 날 선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빗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희미했지만 이내 단어 하나하나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쯤 요양원 보내? 이번 해외 출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농담이겠지?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거실에서 이어진 말은 제 마지막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빠는 반대 못해. 엄마 말이면 다 맞는 줄 아니까. 치매 진단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도 없잖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웃고 밥을 나누던 내 가족이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다니 심장은 쿵쿵 울리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서재 문 뒤에 서서 숨을 죽인 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길을 곤두세웠습니다. 저희 인생은 오랫동안 흔들림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공직에서 40년간 한결같이 근무하며 쌓은 월 300만 원의 연금, 아내와 함께 피땀으로 장만해 세월과 함께 가치가 오른 25억 원짜리 성산동 아파트, 그리고 오랜 전략으로 모은 현금 4억 원. 이 모든 것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든든한 토대라 믿어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꿋꿋이 혼자 지내며 스스로를 다잡아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윤호가 이렇게 말하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도 아버지와 함께 살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며느리 민지도 다정히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함께 사는 게 더 즐겁잖아요. 저는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 부부와 손자 지민과 함께 사는 일상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아침마다 지민이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밝게 인사할 때면 하루가 환히 열렸고 저녁이면 민지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위로 세 식구의 웃음이 흐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지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민지야,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다니 부럽다고 하면 민지는 종종 가볍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 명의지만 언젠가는 우리 거잖아요. 그때는 부모가 언젠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늦가을의 그날 밤, 서재 문을 스치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온 차가운 귓속말은 제 모든 평화를 산산이 부숴놓았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나? 이 집을 지켜온 수십 년의 세월일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파고든 냉정한 목소리일까? 서재에 앉아 밤을 꼬박 새우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진실을 밝혀야 한다. 며칠이 흐르자 이상한 기운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서재에 앉아 책을 읽다 문을 열면 거실에서 속삭이던 대화가 뚝 끊기곤 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조금 전까지 분명히 웃고 떠들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고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의 조각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민지의 방을 청소하다가 휴대폰 화면에
잠깐 뜬 알림 한 줄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치매 증상 관찰 일지 업데이트 완료.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일지를 작성한다는 건가? 혹시 정말 내가 깜빡거리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혼란이 가시기도 전에 불길한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치밀한 준비다. 그날 밤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나만의 관찰 일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한 모든 행동과 대화를 분 단위로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거짓을 씌우려 할 때 이 기록이 내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리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사흘 뒤 저는 또 하나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늦은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거실을 지나던 순간 민지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일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해요. 아버님 치매 진단만 확실히 받으면 후견인 신청은 금방이잖아요. 숨을 죽인 채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이내 들려온 목소리는 제게 낯설지 않은 음색이었습니다. 민지의 친정어머니 사돈이었습니다. 그래. 후견인 신청만 하면 아버님 재산은 가족 명의로 바꿀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도 없어. 걱정하지 마.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만이 아니라 사돈까지 이 일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 순간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님이 거부하시면요? 거부할 권리 없어. 치매 진단만 받으면 모든 결정은 가족이 하는 거야. 그때 가서 후견인 신청만 하면 끝이지. 사돈이 차가운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를 빠짐없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단히 말했습니다. 이제 주저할 수 없다. 그들의 계획을 한 톨도 남김없이 잡아내야 한다. 다음 날 밤 저는 일부러 일찍 잠든 척하며 거실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듣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다시 들은 목소리. 엄마, 병원 예약은 다음 주 월요일로 했어요. 아버님 모르게 데려가야 해요. 증상 일지는 다 적었어요. 사돈이 대답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잘했어. 진단만 확실히 받으면 모든 게 순식간이야. 후견인 신청도 바로 들어가면 돼. 이로써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고 후견인 신청으로 재산을 빼앗은 뒤 나머지 삶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증거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부터 가족이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상시로 켜 두었습니다. 민지와 윤호가 주고받는 전화, 사돈과의 은밀한 통화, 심지어 손자 지민이 친구에게 털어놓는 짧은 농담까지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재호야, 흔들리지 마라. 이 싸움은 내 정신과 시간을 지키는 싸움이다. 내가 깨어 있어야만 진실을 지킬 수 있다. 며칠 뒤 예상했던 일이 닥쳐왔습니다. 민지가 제 방문을 두드리며 웃음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기분 전환도 할 겸 병원에 다녀오실까요? 가벼운 건강검진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드디어 병원 진단의 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마음을 다잡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밖에 나가면 좋지. 그러나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모든 단계가 이제 막 실행되려 한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도입이 충격에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과 대응 단계로 넘어섰습니다. 가족이 웃음 뒤에 숨겨진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지는 밝은 미소로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랑 같이 외출해요. 산책도 하고 건강검진도 할 겸 병원에 잠깐 들르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들이 준비한 병원 진단의 날이라는 것을.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밖에 나가면 기분 전환도 되겠지. 제 속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대기실은
차가운 형광 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간호사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요즘 깜빡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정확히 검사해 주세요. 저는 담담히 맞장 붙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가족이 걱정해서 왔을 뿐이에요. 잠시 후 중후한 인상이 김 교수가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어떤 불편함이 있으셔서 오셨나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걱정이 많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본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2023년 1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100에서 7씩 빼보겠습니다. 93, 86, 79, 72. 의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인지 능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세에 비해 매우 정확하시네요. 그러자 민지가 서둘러 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검사실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집에서는 정말 심합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고 가스를 끄는 것도 잊으세요. 윤호도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같은 질문을 5번 하신 적도 있어요. 김 교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가족분들 말씀을 참고해 며칠 간격으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쯤 다시 오시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잠깐 차트를 정리하는 사이 미리 준비한 작은 쪽지를 책상 아래로 조용히 미끄러뜨렸습니다. 가족이 거짓으로 치매를 조작해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윤재호. 김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눈빛으로 짧게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뵙겠습니다. 민지와 윤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호가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며칠 후 다시 오자고 하셨어요? 검사 한 번이면 충분한데요. 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랬다. 민지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무슨 소리냐? 다들 나를 걱정해 준다는데 고맙지.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의심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직접 지켜낼 행동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그날의 모든 일을 노트와 녹음 파일에 세세히 남겼습니다. 병원에서의 대화, 가족의 표정, 작은 시선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준비다. 내가 내 인생의 증인이고 변호사다. 그날 밤 민지와 윤호는 거실에서 속삭였습니다.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하진 않았어도 다음 진료 때는 좀 더 확실히 준비해야겠어. 저는 방문 너머에서 그 대화를 조용히 녹음하며 머릿속으로 반격이 설계도를 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윤호가 방으로 들어와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로 열흘간 유럽 출장을 다녀와야 합니다. 민지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해서요. 집을 비워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짧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 다녀와라. 나 혼자 지내는 건 익숙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평온한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치밀한 결정적 반격 계획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떠난 첫날 집안은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며 마침내 내가 움직일 시간이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결정적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민지의 방 서랍 속에는 이미 확신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소리를 꺼내 촬영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과 말을 날짜별로 빼곡히 적어놓은 치매 증상 관찰 일지, 이웃에게서 받았다는 허위 증언서, 그리고 사돈이 보낸 요양원 추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후견인 신청 후 바로 입소 가능. 월 200만 250만 원.
가장 싼 곳 추천. 붉은 펜으로 강조된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낸 봉투에는 아들 윤호의 이름이 선명히 적힌 후견인 신청서 초안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동산, 현금, 연금까지 제 모든 재산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지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촬영한 뒤 외장 하드와 USB 2개에 각각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곧바로 박동훈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형님, 이 정도 자료면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법적으로 움직이면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박동훈이 단단한 목소리가 제 가슴속 불안을 잠시 잊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재산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가 예금 4억 원을 새로운 계좌로 옮기고 연금 수령 계좌도 즉시 변경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제 자산에 손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큰 결심, 수십 년을 함께한 이 집을 전격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랜 제자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김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우야, 선생님이 급히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 마포 성산동인데 가능하겠니? 선생님, 요즘 성산동은 매물이 기에 나오면 바로 계약됩니다.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일주일도 필요 없습니다. 좋다. 오늘 바로 매물로 내놓자. 시세 그대로 25억 원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새 출발이다. 집안이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며 저는 조용히 새로운 거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원 근교의 조용한 오피스텔. 관리하기 쉽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무엇보다 찾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혼자 책과 음악, 여행을 즐기기에 딱 맞는 곳이었지요. 이 모든 절차는 단 4월 만에 끝났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계약금 지급과 함께 사실상 확정되었고 새 집의 계약서에도 제 이름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수십 년의 추억이 깃든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꾸민 가구, 벽이 오래된 사진, LP판 하나하나가 제 청춘이자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재호야, 흔들리지 마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그리고 작은 금고에 모든 녹음 파일과 일지를 넣은 뒤 박동훈 변호사와 은행 금고에도 복사본을 맡겼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진실을 증명할 철벽이 방패를 갖춘 셈입니다. 가족이 없는 10일 동안 저는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증거 확보, 재산 보호, 새로운 삶의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폭로의 시나리오까지 완벽히 세워두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그들이 돌아오는 날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으리라. 비행기 도착 예정일을 확인하며 저는 다가오는 그날을 마음속으로 폭로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 날을 위해 이제 남은 것은 담담히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비행기 도착 시간을 미리 확인한 저는 일부러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은 수원 오피스텔로 모두 옮겨두었고 이제 남은 건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아파트 앞 주차장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내리는 윤호와 민지, 그리고 한 손에 기념품을 든 손자 지민의 얼굴에는 긴 여행을 마친 사람의 들뜬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가구와 사진이 하나도 없는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이 왜 이래요? 민지가 외쳤습니다. 윤호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집이 팔렸어. 그 순간 제가 현관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양손에는 작은 가방과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없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을 정리했다. 이 집도 내 재산도 더 이상 너희 손에 닿을 수 없다. 민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조용히 USB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엔 지난 몇 달간 너희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담겨 있다. 민지 방 서랍 속의 허위일지, 사돈이 보낸 요양원 메시지, 윤호가 작성한 후견인 신청서 초안까지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순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인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다. 변명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믿었지만 너희는 내 삶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지킨 것뿐이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도. 누구의 말이었든 결국 너희의 선택이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호가 마지막으로 예언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민이 생각해서라도. 지민이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너희가 만든 이 상황 속에서 지민도 상처를 입었다. 그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한다. 저는 준비해둔 접근금지 신청서와 재산분리 공증 서류 그리고 변호사 박동훈이 작성한 경고장을 건넸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적 장치는 완벽히 마무리됐습니다. 무너진 탐욕 그리고 책임. 그날 이후 일들은 놀랄 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뢰를 잃고 자천되었고 민지는 친정에서도 등을 돌린 채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손자 지민은 학교에서 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치매 연기를 시킨 집이라는 소문으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마을에서 얼굴을 들 수 없어 결국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대로 알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대가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변호사 박동훈이 도움으로 접근금지와 재산분리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누구도 제 삶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저는 수원 근교의 조용한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밤이면 별빛이 내려앉는 그 집은 세상 어떤 저택보다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의 시작은 새벽 공원 산책입니다. 점심에는 복지관에서 서예와 기타를 배우며 새로운 친구들과 웃음을 나눕니다. 가끔 혼자 여행을 떠나 제주 바다에서 해돋이를 보고 경주와 강릉에서 역사를 느끼며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아들의 소식은 가끔 이웃을 통해 들립니다. 인호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작은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와 말하곤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용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다. 내가 만든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이겠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제 곁에는 진짜 가족이 남았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이웃 김혜사 복지관 친구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행복 이하방 청취자 여러분이 그들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도 사랑이라는 말도 탐욕을 정당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 용기와 새로운 출발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상황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저는 72살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몇 살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히 여러분이 삶을 선택하십시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 이하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자유롭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